노래하는 김범수 아닙니다. 강의하는 김범수 선생과 함께하는 수능 한국사 이야기. 오늘은 네 번째 순서 대한제국부터 일제강점기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궁금한 거 있죠? 왜 옷을 저렇게 입었대? 그 궁금증은 제가 뒤에서 자연스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의 첫 번째 스타트는요, 독립협회입니다. 독립협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본 다음에 대한제국 그리고 강무개혁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독립협회는 1896년도에 서재필 박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 독립문을 건립을 했고요. 간민공동회를 개최해서 헌의 6조, 여기 나오죠? 헌의 6조를 채택을 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간민공동회를 개최해서 헌의 6조를 채택했다. 그리고 고종황제는 오케이. 하지만 기득권 세력들은 노케이. 그래서 결국 실현되지 못한 아픔이 있는 헌의 6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간민공동회, 빨간색으로는 만민공동회 서 있죠.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합니다. 혼동합니다. 왜 혼동하냐면 만민공동회랑 간민공동회랑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를 되게 혼동하지요. 만민공동회는 쉽게 얘기하면 서민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간민공동회는 만민공동회의 공무원들, 아주 높으신 공무원들이 합쳐져가지고 만들어진 어떤 회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민공동회는 하위 개념이고 간민공동회는 만민공동회 플러스 공무원이 합쳐진 거니까 상위 개념으로 보시면 이해가 쉽겠네요. 세 번째, 러시아의 이권 요구 저지했고요. 네 번째, 기간지 대조선 독립협회 해보를 발행했다. 이거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독립협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독립신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것도 아주 많습니다. 독립신문은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서재필 박사가 만든 독립신문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독립신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사에서 말하는 독립신문은 주로 서재필 박사가 말하는 독립신문을 말하는 거니까 절대 혼동하면 안 되겠습니다. 서재필 박사의 독립신문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뭐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이다. 정부의 지원을 받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이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게 되면 충분할 겁니다. 뒷장으로 넘어가서요. 앞에서 아까 헌의 6조 말씀드렸죠. 헌의 6조. 자, 헌의. 뭔가 좀 떠오르지 않아요? 헌의. 허니. 달달한 거. 허니버터. 달달한 과자. 헌의 6조지만 사실 누구한테는 헌인 거예요. 누구? 백성들한테. 백성들한테는 꿈 같은 거죠. 꿈 같은 조건이에요. 꿈 같은 6개의 조건. 그래서 헌의 6조. 헌이 너무 발음이 어려우면 헌의 6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실제로 꿈 같은 얘기들이 많이 있죠.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 자, 외국에 의존하지 말라. 이 시대는 뭐예요? 서구 열강들이 한반도를 강제로 점거하고 싸우고 전쟁터로 만들고 백성들은 힘들고 이랬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외국과 의존하지 말라. 간민이 협력하자. 그리고 황권을 공고하자. 백성들 입장에서는 제발 편안하고 안정적인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외국과의 조약. 사실 이 당시에 정말 많은 조약이 있습니다. 뭐 강화도 조약부터 해서 제물포 조약, 뭐 엄청나게 많은 조약들이 있어요. 그 조약들이 결국 어떻게 체결이 됐나? 한반도가 힘이 없어서, 정부가 힘이 없어서, 결국 국가가 힘이 없어가지고 체결된 조약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다? 외국과의 조약은 뭐 시행되지 못하게 하라. 누구와? 각부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으로 서명하지 않으면 시행되지 않도록 해라. 즉 뭐야? 권력을 분산시켜서 독점하지 않도록 해달라. 그 내용이고요. 세 번째, 재정을 어떻게? 공포하라. 어떻게 썼는지 공포해달라. 당연히 백성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권리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언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라. 다섯 번째, 뭐 고위 관료를 임명할 때는 황제가 정부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해라. 어우, 되게 훌륭한 거죠. 그 다음에 외국의 하원을 모방한 벼랑을 실천하라. 6가지 조약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한테는 허니, 달달한 허니지만 누구한테는 불편한 진실인 거죠. 불편한 요구인 거죠. 누가? 기득권 세력들한테는 아주 불편한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득권 층이 저항을 하죠. 이거 안 돼! 못해! 그래서 결국 허니 6조는 사라져버립니다. 실천되지 못한 거죠.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자, 포인트 2로 넘어갈게요. 대한제국의 수립과 강무개혁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주로 나오는 부분이요. 빨간색으로 제가 강조를 해놨는데 구본신참의 원칙 그리고 지계 이 2가지만 알게 되면 대한제국에 관련된 문제는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사실 대한제국, 제국이라 그러면 어때요? 강한 영토, 아주 큰 영토, 정말 많은 국민, 강력한 군사력을 생각하기 쉽지만 그 당시에 대한제국은 뭐라고 할까? 잊혀진 제국, 사라진 제국 또는 뭐 제국 같지 않은 제국, 제국을 꿈꾸던 약소국의 뭐 소름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어요. 대한제국을 선포를 하지만 사실 제국의 위치는 아니었죠. 그냥 제국이 되고 싶은 거야. 우리가 힘이 없고 약하니까 대한제국이라는 국명을 선포해서 우리도 제발 힘있게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외국과 한번 동등하게 한번 떵떵거리고 살아보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대한제국이지만 현실은 어땠어요? 현실은 이상과 항상 달랐죠. 그러다 보니까 대한제국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징, 구본신참, 그리고 강무개혁. 강무개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계를 발급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계는 뭐냐면 토지 소유 증명서를 발급했고 구본신참의 원칙은 옛 것에서 새 것을 찾다라는 의미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상식적으로 여기 전개 과정을 제가 설명해 놨죠. 을미사변, 아간파천, 그 다음에 대한제국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누가? 고종황제가. 자, 재밌는 건 아간파천이라는 얘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냥 고종황제가 러시아 대사관으로 몸을 피했다. 이 정도가 어떻게 보면 팩트인데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게 되면 아간파천의 의미는 크게 2가지 단어가 섞여 있는 겁니다. 아간은 그 당시 러시아 공사관을 의미했어요. 그리고 파천은 뭐냐면 임금님 또는 뭐 대통령이나 높으신 그러니까 국가의 지도자가 난을 피해서 도망가셨다는 표현은 좀 그렇네요. 난을 피해서 위치 이동하셨다. 위치 이동. 예컨대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누구? 조선시대의 선조임금. 선조임금 뭐다? 내가 살아야지 조선이 산다. 내가 곧 조선이다. 뭐 이런 해괴한 논리로 백성들은 다 버려두고 본인은 저기 명나라 근처까지 도망가서 명나라 제발 저 받아주세요. 조선이 먹힐 것 같거든요. 뭐 그랬던 임금이 바로 선조죠. 그게 사실 파천이에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대한제국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운한 제국이고 잊혀진 제국이고 또 사라진 제국이고 또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은 제국이지만 대한제국의 수립 자체는 상당히 큰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비록 외세로부터 지배당하고 외세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별로 평화롭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지만 그래도 뭐가 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제국을 선포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시다시피 조용히 대한제국은 사라지게 됩니다. 존재감이 거의 없는 제국이 대한제국이죠. 하지만 대한제국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을사늑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사늑약은 뭐예요? 조약이죠. 조약인데 왜 늑약이라고 부를까요? 자, 이거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조약과 늑약의 차이를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조약은 뭐라? 한마디로 공정하게 맺어진 조약이에요. 협정이죠. 공정하게. 서로 간에 A 국가, B 국가가 서로 간에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그래, 좋아. 우리 친하게 지내자. 사인. 그래, 우리 협정 체결. 이게 조약이고요. 늑약은 뭐다? 똑같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어요. 하지만
한쪽이 칼을 들이대고 있어요. 테이블 밑에. 그리고는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친하게 지내자. 사인해 줄래? 사인 안 하면 알지? 되게 섬뜩하죠. 강제로 맺어진 조약이 늑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사늑약이라고 부르는 게 맞고요. 그렇게 또 불러야 됩니다. 왜? 강제로 체결을 당했기 때문에, 강제로 당했기 때문에 늑약이에요. 1905년도에 조약이 맺어졌고요. 국권 피탈은 1910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주 내용은 그거예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어떻게 한다? 빼앗는다. 자, 외교권이라는 게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나라의 어떻게 협상, 그 나라의 대표성을 뺏는다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 대사관들 세계에 가면 정말 많죠. 뭐 홍콩에도 있고요, 뭐 일본에도 있고요,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가게 되면 대한민국 대사관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왜 외국에 대사관을 설치를 할까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어떻다? 인정받고 있는 국가고, 그리고 그 국가의 국민들이 여행을 다닐 때 어떻습니까? 대사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대사관이 있는 건데요. 물론 대한민국 대사관은 좀 예외적이긴 하죠. 보게 되면 국민은 나 몰라라 하는 대사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욕을 많이 들어먹긴 해도 하여튼 대한민국의 대사관인 거예요. 근데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대한제국의 대사관은 없어지는 겁니다. 어디로 갑니까? 그게 일본 대사관으로 가는 거죠. 즉 대한제국 간판이 사라지고 그 간판 위에 뭐가 생긴다? 일본 대사관이 생기는 겁니다. 즉 우리는 뺏기는 거예요. 발언권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전 세계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 왜? 외교권이 없으니까. 외교권이 없다는 건 뭐예요? 주권이 없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권이 없기 때문에 뭡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와. 1대1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일본이 외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수치스러운 겁니다. 외교권을 빼앗겼다. 쉽게 얘기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학교 이름을 빼앗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컨대 내가 뭐 서울대를 나왔어. 근데 그 서울대가 예컨대 일본 대학교에게 뺏긴 겁니다. 이름을. 그러면 감이 오실 거예요. 자, 그 배경에는 러일 전쟁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벌였죠.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일본이 이겼습니다. 그 전쟁을 왜 벌였을까? 한반도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치고받고 싸웠는데 일본이 이겼으니까 더 이상 일본한테는 뭐가 없어요? 간섭할 적군이 없는 거죠. 간섭할 야, 너 이거 잘못됐어. 하지 마. 너 왜 그러니? 이렇게 얘기할 만한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 야욕을 드러내는 거지. 자, 한반도 대한제국은 힘이 약하니까 우리 보호국으로 삼아줄게. 형만 믿고 따라와. 하지만 자, 일본 애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 애들은 더더욱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왜? 한국을 위해서 했던 게 아니니까. 일본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죠?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누구부터 저항할까요? 고종 황제부터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조약이에요. 외교권을 뺏는 중요한 조약인데 본인이 사인을 안 했어. 안 했는데 뭐다? 조약이 체결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시츄에이션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랍니까? 네덜란드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해서 이건 부당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아무리 부당하다고 얘기해봐야 이미 외교권이 없어요. 힘이 없는 거죠. 씨알도 안 막힙니다. 그리고 고종 황제뿐만 아니라 대한제국 국민들도 화가 나죠. 왜? 외교권을 뺏겼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 우리 운동합시다. 일본 물러가라. 이런 운동 아니죠. 애국개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즉, 이 일이 벌어진 건 뭐다? 우리나라가 힘이 약해서 그래.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힘을 길러야지. 그죠? 그래서 실력 향상을 통한 국권 회복을 추구하는 애국개몽운동이 전개가 됐는데요.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진화론을 수용했어요. 사회진화론 많이 들어봤죠? 무슨 의미냐면 힘 있는 놈이 약한 애 괴롭혀도 그건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괜찮아.
이런 내용입니다. 즉 힘 있는 놈이 장땡이야. 자, 이 말이 대한제국에 적용되면 어때요? 일본은 힘이 세. 그러니까 군사력으로는 상대가 안 돼. 그러니까 싸워봐야 자연의 법칙을 거스릴 뿐이야. 그래서 의병투쟁을 비판합니다. 애국개몽운동을 주도했던 관료와 지식인들은 대신에 뭘? 경제, 문화적으로 실력을 양성해야 된다라는 초점을 가지고 애국개몽운동을 전개를 했던 게 사실 이 애국개몽운동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제가 또 을사늑역의 체결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안회를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이 보안회는 뭐냐면 1904년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일본의 토지 약탈 음모를 분쇄했던 단체지요. 일본은 항무지 개간권을 요구합니다. 즉 놀고 있는 땅을 우리 줘. 우리 주면 우리가 밭을 만들고 노를 만들어서 쌀도 생산하고 뭐 야채도 만들고 뭐 과일도 만들고 할게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주면 안 되죠. 왜? 주면 고스란히 일본께 돼버릴 테니까. 그래서 반대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반대운동이 성공하게 돼서 뭐다? 일제의 토지 약탈 음모가 분쇄가 되는 통쾌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 일제시대에 보게 되면 이런 결과를 얻었던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무슨 운동을 하게 되면 항상 실패. 누구 때문에? 일본 때문에 실패. 하지만 보안에는 성공했다. 그 차이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합해정리사업 상당히 중요합니다.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외교권을 박탈했으니까 그 다음 남아있는 건 뭐예요? 이제 경제권을 뺏어야지. 경제권을 뺏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돈줄을 잡아야 돼요. 돈줄. 쉽게 얘기하면 경제를 지배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예 종속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외교권을 빼앗기게 되면 그래도 외교권을 빼앗으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 국가의 화폐는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경제를 운용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빼앗게 되면 완전히 종속되는 거죠. 벗어나기 힘든 거예요. 그걸 노리고 누가 일본인 재정고문 메가타, 이름도 참 더럽습니다. 메가타라는 인간이 화폐 정리 사업을 주도합니다. 목적은 일본 화폐를 유통시켜서 경제적 침탈을 하겠다. 그게 목적인 거죠. 쉽게 야, 우리 화폐 써. 그리고 우리 화폐를 통해서 이제 우리랑 같은 경제권에서 같이 뭐 열심히 살아보자. 그런 의미인데 사실 항상 이상과 현실은 다르지요. 그 당시에는 이제 백동화와 상평통보라는 엽전이 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걸 어떻게 일본 제1은행의 화폐로 교환하는 사업이 화폐 정리 사업이에요. 하지만 일본이 왜 이런 화폐 정리 사업을 제안했을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백동화가 사실 품질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였어요. 품질이 좋은 곳도 있고 품질이 안 좋은 곳도 있었습니다. 만들다 보니까. 그런데 일본은 그 점을 노렸어요. 자, 그 당시에 화폐 정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본 상인들은 품질이 좋은 백동화를 미리 소문을 듣고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시중에는 품질이 좋은 백동화 말고 품질이 좀 나쁜 백동화들이 많이 있었겠죠. 왜? 좋은 건 다 가져갔으니까. 그러면 간단합니다. 일본에서는 자, 백동화 품질에 따라서 우리는 100%로 교환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50%로 깎아서 교환해 줄 수도 있다. 왜? 품질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일본 애들은 전혀 피해를 안 받습니다. 왜? 100%로 다 교환했으니까. 좋은 백동화를 미리 만들어놨으니까. 하지만 이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던 일반 조선인들.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은 어떻습니까? 난리가 난 거죠. 시중에서 이제 좋은 품질의 백동화는 다 사라졌으니까. 나쁜 품질의 백동화를 가지고 교환하려고 하는데 100원을 가지고 있으면 50원밖에 안 주는 거야. 야, 품질 안 좋아. 50원에 사갈 거면 사가고 말 마라. 어차피 뭐 상관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중의 화폐량이 줄어들겠죠. 왜? 돈이 안 도니까. 돈이 안 들면 결국 상인과 은행이 파산하겠죠.
근데 그 상인가 은행 파산, 즉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는 집단은 주로 어디다? 일본? 아니, 조선. 대한제국의 상인가, 대한제국의 은행이 파산하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뭐다? 일본의 계획인 거죠. 그렇게 되면 한반도 대한제국의 산업 기반을 어떻게 무너뜨린 다음에 그 무너뜨린 곳에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 일본 애들이. 즉 주인을 쫓아내고 본인이 가서 주인 행사를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화폐정리 사업이 추진이 됐고, 그래서 결국 민족 경제가 몰락했다. 누구 때문에? 이놈의 메가타 때문에. 이 메가타 면상을 한번 보시면요, 좀 짜증 나실 거예요. 한번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메가타 쳐보면 그 사진이 나옵니다. 진짜 핫딱지리 날 정도로 좀 짜증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메가타는 일본 최초의 하버드 로스쿨 졸업생입니다. 뭐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화폐 정리 사업에 그 아이디어를 줬겠죠. 그리고 그걸 알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재정 고문으로 영입을 시켰을 겁니다. 자, 이게 백동화예요. 보시게 되면 어때요? 품질이 좀 차이가 난다는 거 좀 느껴지시죠? 이걸 보게 되면 좋은 건 되게 품질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자, 품질이 안 좋은 건 되게 안 좋을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가지실 겁니다. 실제적으로 보시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폐 정리 사업을 통해서 민족 경제가 사라지게 되는 그런 불운을 겪게 되는 거죠. 백동화는 1894년에 반포된 신식화폐 발행 강정에 의해서 보조화폐로 규정된 화폐입니다.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을사늑약의 체결과 관련해서는 또 빠뜨리지 않고 나오는 게 뭐냐? 신문입니다. 신문. 언론의 활동이 빠뜨리지 않고 항상 나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크게 두 가지 신문사만 알면 됩니다. 뭐? 대한매일신보와 항성신문. 이 두 가지만 알게 되면 수능에서 나오는 한국사는 충분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일단 대한매일신문은 발행인이 영국인 베델과 양기탁 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발행은은 영국인 베델이었어요. 양기탁 씨는 주필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는 베델과 양기탁이 공동으로 발행한 겁니다. 하지만 서류상에는 베델만, 영국인 베델이 발행인으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영국과 일본은 절친이었습니다. 아주 친했어요. 친하다 보니까 민족 세력들은 머리를 한번 굴려본 거죠. 그 당시에 일본 애들이 민족 자본을 수탈하고 핍박하고 민족 언론을 이제 신문지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검열하고 탄압을 하다 보니까 이 탄압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고민하다 보니 영국인 베델이 떠오른 겁니다. 영국인이 신문 발행인이니까 일본 애들이 못 건드릴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못 건드렸어요, 일본 애들이. 왜? 영국하고 일본은 친하니까. 친한데 괜히 건드렸다가는 외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의를 주장할 수 있었고, 일제의 신문지법 규제를 벗어날 수 있었고, 검열을 받지 않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기사를 다수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찍혔죠. 누구한테? 일본한테. 뭐 이 부분 좀 뒤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대한매일신보의 한약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성신문에 보도된 시리아 방송대곡의 영문판을 게재해서 을사늑약의 전개 과정을 알렸고요. 두 번째로는 국채보상운동을 후원을 했어요. 1907년도에 대구에서 시작된 모금운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대한제국이 일본으로부터 정말 많은 돈을 빌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을 많이 빌리다 보니까 대한제국은 빚쟁이잖아요. 일본은 갑이 되고 대한제국 을이 되다 보니까 항상 점점 대한제국이 끌려가는 거야. 일본 놈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답답한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국가가 힘이 없으니까, 국가가 힘이 없으면 우리라도 십시일반 보태가지고 빚을 갚아야 되겠다. 단순한 거죠. 자, 일본의 빚을 갚는다. 빚을 갚으면 일본으로부터 경제적인 예속이 조금 덜해질 것이다. 덜해지게 되면 대한제국 힘이 강해질 것이다. 강해지게 되면 일본하고 빠이빠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모금운동을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아시겠죠? 모금운동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뭐의 방해 때문에? 일본의 방해 때문에. 특히 보시게 되면 일본은 일진회라는 단체를 이용해서 국제보상운동을 방해하고 탄압해서 실패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사실 국제보상운동을 보시게 되면 기억나는 거 하나 있죠. IMF 때 무슨 운동했었죠? 금모으기 운동. 제가 국제보상운동을 항상 얘기를 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 게 금모으기 운동하고 국제보상운동하고 비슷한 맥락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뭘? 국가를 위해서 모금운동을 한 거는 사실 성격은 같잖아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물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의 표현이겠지만 참 국민들이 애쓴다. 국민들이 고생이 많다. 뭐 그런 생각들을 항상 하게 됩니다. 왜? 국가가 못났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 국가가 못난 게 아니고 국가를 다스리는 정치인들, 그다음에 권력자들이 항상 국민의 편이 아닌 자기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그 무너진 나라를 결국 남아있는 백성들이 돈을 모아서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런 과정을 역사적으로 반복해 오게 되죠. 상당히 가슴 아픈 역사라고 할 수 있죠. 국제보상운동은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신문이 항성신문이죠. 항성신문은 국한문 혼용신문입니다. 남궁옥 씨에 의해 창간된 국한문 혼용신문인데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을사조약, 사실 을사늑약이 있죠.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비판한 장지영의 시일야 방송대국을 게재를 했다. 이것만 알아두게 되면 항성신문에 대한 얘기는 끝. 시일야 방송대국은 뭐다? 이날 목루와 통곡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사설문이 되는데요. 이걸 읽어보시게 되면 참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자, 장지연 씨가 쉽게 얘기하면 장지연 선생님께서 비판합니다. 누구를? 을사조약을 체결한 장본인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돼지들. 뭐 떠오르는 거 없나요? 개돼지라는 표현 자체가 뭐 떠오르죠? 얼마 전에 문제가 됐었던 그 표현도 있었고 사실 이제 높으신 분들이 대중들 또 국민들을 개돼지라고 표현해가지고 좀 크게 시끄러웠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 개돼지가 을사오적들, 을사조약을 체결하게 만든 장본인들에게 개돼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참 통쾌한 표현 아닌가요? 근데 그 표현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거죠. 백성들에게.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그런 역사적인 순환 고리입니다. 자, 포인트 3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떻습니까? 뭔가 좀 울컥한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뭔가 좀 분기가 좀 느껴지지 않나요? 뭐 안 느껴진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느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닙니다. 느끼셔야 됩니다. 느끼셔야 되고 강조됐던 부분들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시는 그와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장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